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3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새해 이제 첫날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을 쉬었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을 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을 쉬었지만 여러분들도 일주일 쉬시면서 아마 좀 많이 공부에 손을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첫날이고, 담배값도 올랐고, 담배도 피실 일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좀 공부에 좀 매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해가 양해거든요? 양해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을 조금씩만 반으로 줄여가지고 양반처럼 생활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반처럼. 근데 무슨 양을 줄이냐? 공부량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담배량을 줄여라, 술 먹는 양을 줄여라 해가지고 몸에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잠의 양을 좀 줄여야지만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거든요. 28일 남았습니다. 그럼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잠의 양을 무조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회사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날씨가 춥고 잠도 잘 안 오기 때문에 최소한 12시까지는 자지 말고 1시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틀려지니까 사이클이 12시까지 자는 분들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날 거고, 1시까지 자시는 분들은 7시에서 8시까지 일어나실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 수면 시간은 6시간 이상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날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기 체력 조건에 따라서 안 되면 7시간 주무시고, 8시간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요즘. 왜냐면 그렇게 8시간 잘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10분을 줄이든 20분을 줄이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 때 잠깐 한 10분 정도 눈을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좀 눈을 붙인다든가 해가지고 조금씩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들이 31번부터 60번까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하루에 정해져 있는 시간, 일주일이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1일에서 7일까지 있다. 그럼 하루에 몇 문제씩입니까? 4문제씩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4문제. 최소. 4문제를 쓰는데, 이걸 4문제를 쓰시죠? 그러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1시간 쓰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4문제면 2시간. 근데 이거를 10분씩, 한 문제를 10분씩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40분입니다. 2번은 봐야 되죠? 그럼 그게 벌써 1시간 반이라는 얘기죠. 쓰고, 그러다 보면 한 3시간 반, 4시간은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3, 4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시험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5문제를 하게 되면은 5, 6에 30 해가지고 30문제를 보고 나머지 하루 동안에 1번부터 30번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방법이 낫겠습니까? 이 방법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하루에 4문제씩 보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늘려서 5문제를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정리하는 날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정리하는 날짜가 이제 하고 나서 수업 듣는 게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30문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5일 동안에 하루에 5문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10분씩 하면은 10분, 한 10분씩 해가지고 5문제 보면은 50분 아닙니까? 그럼 10분 쉬셔야죠. 그럼 1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2시간. 그리고 그 문제 풀이하는 거 해가지고 한 3, 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쪼개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A4에 4장짜리로 출력할 수 있게끔 파일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양쪽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키워드를. 제가 이제 따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답안지 여러분들 오늘 와 보니까 답안지를 막 이렇게 출력을 많이 해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책입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아니면 한 페이지짜리를 한다면 그 옆에다 키워드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만 좀 적어보자는 얘기죠. 문제, 키워드, 문제, 키워드. 그러면서 그 종이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또 그것만 출력하십시오. 답안지를 출력하지 말고 그걸 출력해서 거기다 계속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매일 써가지고 들고 다니고 매일 써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출력하는 것보다 한 장을 출력하고 거기다 답을 쓰고 나서 그걸 옆에다 놓고 또 한 장을 또 출력해서 그 옆에다 또 쓰고 하면서 이게 시험 문제니까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쓰는 훈련을 매일 계속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왜냐면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5문제. 그럼 5문제라고 하면 한 페이지에 10문제 정도 있죠? 그냥 한 장 들고 다니면 됩니다. 한 장 들고 다니면 적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거 외우고, 거기 또 필요하면 또 적고, 그 다음날 되면은 한 장이 10페이지니까 그 다음날까지 또 들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날 되면은 이제 다른 장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전에 적었던 것들을 마지막 날에 그 종이 몇 장 안 될 거 아닙니까? 3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 페이지 10장 정도, 10페이지 정도, 10문제 정도가 있으니까. 기껏해야 2페이지 내지 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40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전체가. 그러면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들고 다니실 때 부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양면으로 출력하면 2장밖에 안 되니까 쪼개서 그냥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냥. 화장실 가셨을 때 한번 보고, 그냥 지하철 안에서 한번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봐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옆에 계시는 학원의 원장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구명조끼를 입어라. 구명조끼를 입는 것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아침마다 조식마다 끼니를 거르지 않듯이 맨날 이게 뭐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로 그때 저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꾸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가 압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 본인이 스스로 끝나고 나서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제를 보면요. 자, 저번주에 했던 거 한번 1년이 지났으니까 보름 지났거든요. 근데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단락고장. 여기서 뭐뭐의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죠? 일선지락, 성간단락, 성간단락이나 이선지락, 또 삼상단락. 요거는 이제 외우신 분은 나중에 이제 고장의 가혹한 순서대로 지단 1, 2, 2, 3 이렇게 외우셨던 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상단락하고 성간단락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 일선지락 부분 많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고장 조건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풀어가는 방법. 예? 고대 발전을 해가지고 풀어나갔죠.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시험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신 지 지금 보름 됐거든요. 보름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고장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기질량과 미질량으로 나눠서 이거를 뭐 대칭잡표법을 이용해서 대칭분으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대칭분으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대칭분. 기질량 3개, 미질량 3개가 있으니까 대칭분을 분해를 하다 보면은 3개는 알겠죠. 모르는 3개를 위해서 뭘 한다? 발전기 기본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럼 발전기 기본식이 뭐였죠? 영상, 정상. 발전기 기본식 3개를 얘기하라고요. 예? 이제로는? 마이너스. 이제로가 나와서는 안 되죠. V제로가 나와야죠, V제로가. 왜 이제로가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던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로가 나올 것 같아서.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대칭잡표법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V0, V1, V2, I0, I1, I2가 나온다고 이 6개에서 지금 3개밖에 모르니까 지금 나머지 3개를 알기 위해서 이 V0, V1, V2가 발전기 기본식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V0, V1, V2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 관계식에서 3개를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I0, Z0. Z0, 뭐 I0 요거는 여기서 이제 2A가 나오는데 이 2A가 자꾸 여기 뭐 2제로 이게 나오니까 저는 답답한 겁니다. 이게.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게 당연히 나온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Z1, I1,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Z2, I2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을 지금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기지량, 미지량 3개가 있어서 대칭분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대칭분 이 6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6개가 여기 또 나온다고요, 지금. 발전기 기분식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모르는 이제 전압 전류를 이제 환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IA는, IB는, IC는, IA는 어떻게 되죠? 그럼 I0는, I1은, I2는 0, 1, 2 쓰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다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는 1이 있으니까 여기는 A고 2가 있으니까 여기는 A 자승이고 여기 A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A 자승이고 여기 A 자승이 있었으니까 A고 이렇게 가운데 해가지고 요 1하고 이 1만 이렇게 매칭시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IA를 다시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IA, IB, IC는 여기 3이 있었으니까 여기 3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I0, I1, I2가 되겠죠. I0, I1, I2가 되겠죠. I0, I1, I2가 되겠죠. 여기는 그냥 이거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B일 때는 A 재성이라고요, 무조건. C일 때는 A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여기만 A 자성. 여기는 A1이었는데 여기는 A 자성이네. 그럼 여기 C일 때는 A 있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는 A 자성이고. 요것만 틀려진다 그러면 A 자성일 때 여기 A가 있고 여기 A일 때 A 자성이 있고. 요거하고 차이가 이거라고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럼 끝입니다. 이게 바로 대칭자표입니다, 이게. 요게.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 고장 조건에 대한 기지량, 미지량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이제 인선지량이 나오면 뭐 유효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연관해서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되고요. 1번 부분 이렇게 해서 빨리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2번 부분. 주파수 제어 오늘 아침에도 배웠죠? AFC입니다. AFC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 아니죠. AFC 자동주파수 제어 방식 25.4를 써보십시오. 어떻게 쓰실 겁니까? 네? 예, 목적. 주파수 제어 목적. 뭐였죠? 안정. 품질이라고 해요. 먼저 주파수. 품안경. 어? 품안경. 아침에 배웠죠? 품질 유지, 안정도 유지, 경제성 유지, 유지라고 해요. 여기는 유지죠. 목적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주파수 제어의 목적? 이렇게. 개요에서 이걸 왜 해야 됐냐? 나 목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적을 안 쓰고 대부분 그냥,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 부하의 자기되어서 부조작용. 부조작용이 나옵니다. 이거부터 나옵니다. 다 답안지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없이 이게 나와 있으면 무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배우셨으니까 기본서에 있는 거 갖다가 앞뒤로 이제 좀 기본서의 순서대로 쓰자는 얘기죠. 이렇게 부조작용 해가지고 쓰고 이제 부하의 자기재성, 조속기 제어, 그 다음에 자동주파수 제어. 이 자동주파수 제어 AFC를 설명하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어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어계가 어떻게 되냐 구성하면서 이제 제어계, 전송기, 조정용 발전소, 전력계통 해가지고 제어장치, 그래서 제어계를 설명하고 전송장치, 그 다음에 조정용 발전소, 전력계통 해가지고 여기 뭐 잡음이 있고 외란이 있고 여긴 잡음이 있고요. 여긴 외란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서 이 제어장치 부분에 대해서 동작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 조작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 또 이 뭐가 있었죠? 조작 방식은 뭐 연속 조작이 있고 간헐 조작이 있고 제어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나와있죠. 뭐 P 제어를 하느냐, PI 제어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동작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들 아침에 배웠던 거 그런 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 나왔고 이거 했으면 이제 제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끝났으니까. 그럼 AFC에 대한 제어 부분들이 뭐가 있냐겠어요. 이제 주연바 부분이 나오면 되는 거죠. 주연바.
주연바 설명하면서 예, 정주파수, 정주파수 제어 방식, 연락선 전력이 돼야 된다고. 전력.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PF 컨트롤을 해요. 지금 PF. F 나왔으니까 주파수 나왔죠? F 나왔죠? 뭐라고요? 안정도 P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P가 나와야 된다고요. 연락선에 전력 P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연락선 전력이 앞으로 빠져서 연락선 전력 다이어스 제어 방식 해가지고 나오고, 요거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쓰면은 답이 된다고요. 이런 형태로. 답안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 형태를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쓸 건지, 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쓸 건지 자꾸 외워서 그 문제 보고 옆에다 이 그림 그리시라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대생을 막 여러 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딱 갖다 놓고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저기 딱 인물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물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도 잡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눈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그리다 보면 여기서 조금씩 여러분들 묘사하는 부분이 더 틀려질 거 아닙니까? 틀려지다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다 보면 그게 기본기가 다져져 있는 거죠. 이 그림도 안 그려놓고 처음부터 그림을 막 그리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형태만 자꾸 가져가시라. 일단 몰라도 형태만, 이런 장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 요거 안 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외워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꾸 이걸 보면서 여기다 뭔가를 이제 채워 넣을 건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장짜리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가면서 자꾸 훈련을 하셔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키워드적인 부분을 자꾸 만들어 가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대충 요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고조파. 어떻게 써나가시겠습니까? 생각나는 키워드들 하나씩 다. 고조파 딱 나왔습니다. 뭘 쓸 겁니까? 고조파에 대해서. 예, 의미, 정의, 개요. 좋습니다. 예, 기본파의 배수조파다. 근데 정수, 배수조파다. 아주 그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삼고조파는 이렇게 돼 있다.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거 기본파고, 기본파 플러스 3조파 해서, 요게 고조파다. 근데 고조파는 외형파다. 크기는 n분의 1이고, 여기 부분은 n배다. 파형은 n배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내용들을 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정의, 개요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부분이 원인을 이제 설명할 때, 원인이 뭐에 대해서 나오죠?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으로 외우시라고요. 변압기 있고. 이 사이리스트에 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변환장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아크로, 전기로, 변환장치,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생긴다. 근데 원인을 뭐라고요? 송전선로 쪽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수용가측에 대한 원인, 이런 식으로 나눠놨죠. 그러면 여기 슬롯 하모닉, 발전기 쪽에서는 슬롯 하모닉이 나오고, 송전선로 쪽에서는 코로나가 나오고, 변압기 쪽에서는 외형파에서는 고조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용가측에서는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원인을 이제 설명하라고요.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죠.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냐. 그럼 이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고조파가 유출이 된다면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요 DC만 썼습니다. 요 남는 부분은 뭡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나는 요거만 썼으니까 남는 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남는 부분이 여기 더 씌워져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니까 이게 찌그러져서 외형파가 됐다 이거죠. 그걸 이제 분해하니까 기본파에다가 이런 3조파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찌그러진 파형이 된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완만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덜캉 되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안 좋겠죠.
뭔가 안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압기 쪽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콘덴서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케이블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뭐가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해 나가면은 여러분은 쉽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흐름을, 얘 보면은 원인, 영향, 대책, 장점, 단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건데, 필터,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원인이, 영향은 이렇게 됐고,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키워드로 외우라고 그러죠. 수능별리 P 델타, 수능별리 P 델타, 이게 많이 쓰는 6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더 붙이시라고 이제. 한두 개를 더 붙여야지 이제 되니까. 이거 뭐죠? 수동 필터, 얘는 능동 필터, 얘는 변환장치 다펄스와, 얘는 리액터, 얘는 PWM, 얘는 델타 결선. 이런 식으로 이제 4를 붙여가지고 이렇게만 지금 몇 줄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 4를 붙여 나가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형태만 이렇게 잡아가자는 얘기죠. 일단 왜냐면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보고 나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는데 이 끄집어내는 훈련이 1, 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설명드리고 나중에 요게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여기다 살을 붙이시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대충 요 정도로 여러 번 해드렸으니까. 자, HVDC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예? 예, 증기성전 방식입니다. 그럼 팩치는? 플렉시블, 유연입니다. 유연, 뭐, 교류 변환 장치? 이걸 유연 송전 시스템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유연 송전 시스템.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면. 뭐, 말을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하고 차이는, 큰 차이는 뭘까요? 그래, 그겁니다. 얘는 DC고요, 얘는 AC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때 HVDC를 쓰고 어떤 때 팩치를 씁니까? HVDC 장점이 뭐니까? 왜 이걸 씁니까? 왜 적용을 하죠? 손실이 네? 손실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해대비대 얘기했죠? 저는 해당 연도로 얘기했잖아요. 네, 같이 외우시라는 게 이겁니다. 네, 적용. 왜 이걸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요거만 보시지 말고 같이 비교해서 지금 AC하고 DC하고 차이가 있다면서요. 왜 DC를 썼습니까? 이 DC를 적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적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같이 비교를 해 놓으셔야죠. 지금 키워드는 해당 연도로 외웠습니다. 그냥 해저 케이블. 왜 AC를 쓰면 안 됩니까? 이 패치 같은 거를. AC는 이렇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가변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유도가 일어나죠. 유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DC를 쓰는 거죠. DC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도가 안 되니까. 이건 장거리 송전. 왜 이걸 씁니까?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이 X 성분이 주파수 2파이 F렐로 이 주파수 성분의 기인하는데 얘는 주파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게 작으니까 이 부분은 커지죠.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연계. 이 계통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50Hz, 60Hz.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50Hz가 어디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이쪽이 50Hz입니다. 이쪽이 60Hz고.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 60Hz죠. 중국 50Hz죠. 우리보다 위에 있는 거는 50Hz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60Hz고 얘네가 50Hz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계통과는 연결을 하는 거고 이거는 도심지 같은 경우. 다락용량 억제를 한다든가 어떤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써 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팩츠가 뒤에 또 나오니까. 해저 케이블. 그리고 여기 지금 적용 방식 나왔고, 그 다음에. 예? 얘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구성.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그 구성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 구성에 따른 이제 장단점이 나오겠죠. 장점, 단점,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절성무, 충안, 이유,
얘는 전차무 보냉지.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게 끝입니다. 해장년도 알고 있고, 이건 하나, 두 개. 뭐 외울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렇게. 팩추보다 적습니다. 팩추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팩추보다 HBDC가 더 많이 나왔다고요, 지금. 시험 문제. 팩추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뭐죠? 얘는 무유전력이 없고, 충전전류가 없고, 향상이 되고, 이계통이 연가가 되고, 유도장애가 없고, 단락 용량이 저감이 되고, DC를 쓰니까. 얘는 저런 레벨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A씨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DC는 여기까지 해야 하니까 요거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는 그런 컨셉으로 나가고. 단점은 AC하고 DC. AC의 장점 세 가지. 특징 2장에 나오죠. 2장. 저는 가변형이 용이하고 승해 예. 승합, 강압, 변경이 용이하고 회전자기를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일관된 계통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로 외워주시라고 기본서에 다 있는 거로. 이건 단점은 뭐라고요? 전압 변성이 어렵다. 차단 용량이 증가한다. 무효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는 무효전력이 없으니까 고조포가 된다.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 네, 대지기로시, 해수기로시, 네, 자기 컴파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써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또 쉽게 여러분들 하셔야죠. 키워드만 이런 컨셉으로 이제 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중성전 접지, 유효 접지, 유효 접지 정의. 일선지라 무조건 유효 접지가 나오면 일선지락이 나와야 된다. 무조건 일선지락이 나와주면 일선지락시. 그 다음에 그렇지, 건전상해, 전압 상승이 대지전압에 1.3배 이하가 되도록 중성점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접지하는 방식. 그럼 접지기에서 나오고 절연 레벨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효접지의 조건 나오고 유효접지의 장점 나오고 단점 나오고 그게 끝입니다. 그게 답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유효접지의 장점, 단점 뭘까요?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되지 않아서 저런 레벨을 낮췄습니다. 요 키워드로 뭐라고 했죠? 저렴하고 네? 아주 비싸지하고 예? 그다음에 보호기 전기적인 건설과 동지 건절가보 통기는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뭐 건절 저기를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직접 접지에 대해서 이걸 비교를 할 때 건전상의 절연상하, 절연 레벨, 뭐 과전압, 뭐 보호계전기, 뭐 통신상의 유도장애, 지락전류 해가지고 비접지부터 직접 접지를 비교를 할 때 했던 그 항목이고요. 저감절연, 단절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장점. 보호기 전기 저런 레벨의 저감절이 아, 저도 까먹어가지고 지금. 레벨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저감절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게 몇 번이지? 유효접지죠? 보호기 전기가 등장을 숙제로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저도. 보호가 뭐였죠?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선은 그거의 전압을 선롬의 기계 절연이 용이하다. 얘는 변압기의 단절인이 가능하다. P는 트랙기 가격이 싸진다. 얘는 개통이 그저 개통 나오면은 안정도가 나옵니다. 안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네. 지락시 전압이 상승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류는 많이 흐르니까 여기는 단점은 전류에 관련된 거예요. 전류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여기는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전압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전압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보호계정 동력이 확실하다는 건 전류가 커졌으니까 보호계정 동력이 확실하죠. 털럼의 기계 절연이 용이한 건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변압기 가격이 싸지는 것도 전압이 작으니까 싸지는 거거든요. 필기도 마찬가지고요.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거고요. 이거는 계통의 안정도가 저하가 되죠.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유도장애가 커지죠. 전류가 커지니까. 충전 전류나 이런 부분들이 충격이나 커지죠. 충격. 기기에 주어진 충격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단 횟수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내용을 쓰실 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쓰셔야지만 됩니다. 영역에서는 넘어가고요. 보호계정 발전기부 10가지 외우라고 했죠. 전개, 하단, 역발, 독주, 전개, 하단, 역발, 속, 주, 앞이. 근데 왜 이걸 외우라고 하냐면요. 이걸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25점짜리에서 이걸 쓰시면 10점은 맞거든요. 형태를 맞춰가면은.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그래도 좀 썼네 하고 이렇게 뭔가 보여지니까, 저는 뭐였죠? 전기자에 대한 단락하고 지락. 걔는 계자에 대한 지락하고 상실. 계자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여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과외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왔으니까 단락 후비보, 역상, 발전기 모터링, 속도, 주파수, 전압, 베어링 이런 식으로 가지 내용들을 써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부분만 따로 이렇게 또 나옵니다. 따로 이쪽만 시험 문제가 여기 또 나오는 것들이 이제 POR 47 같은 것도 나오고 60 전압 평형계정기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32 PQ 같은 거 여기 나오죠. 32 PQ 같은 거. 뭐 46, 47도 이제 역상 부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 51V 과외자 계좌 상실 몇 번? 40번. 과외자 몇 번? 12번, 24. 주파수. 가속도, 속도가 이제 12, 10도. 이렇게. 속도, 평형 계정기 60 계정기라든가 아니면 59M 계정기가 여기 지금 이 지락 부분에 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되죠. 또 퍼센트 임피던스 정리 나오고요. 1, 2차 측 바라봤을 때 똑같은 부분. 전력조류. 오늘 아침에도 전력조류 따로 나왔는데 전력조류 중요하게 나온다고요. 지금. 전력조류 하면 뭐가 나올까요? 발전소에서 낸 전력, 유전자과 무효전력의 흐름은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계산하는 게 전력조류입니다. 전력조류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두 개를 비교하죠. 첫 번째 1, 2 기형, 이은 이제 생각납니까? 가우스 자이델법, 뉴턴 라슨법 1차 방정 시, 2차 방정 시 선, 비, Y, 역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해가지고 보시라고요. Y부스에 대한 부분, 역행렬 부분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같이 써가지고 보시면서 전력조류 계산에 뭐 기지량이 어떻게 되는지, 미지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발전기 모선이 어떻게 되는지, 발브기 해가지고 모선에 대한 종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력조류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한 장을 갖다 놓고 막 쓰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인드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력조류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목적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사우나. 잘못 들으면 뭐 사우나 이렇게 들려주죠. 사우나. 그 다음 여기 이제 모선의 종류, 발부기 쓰고 여기는 전력조류 계산의 종류, 가우스 자이델, 뉴턴 라슨법, 그리고 디카플드법, 패스트 디카플드법, 직류조류 계산법 이렇게 쓰고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교, 각 방식별로 비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쓰시다 보면은 되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그냥 순서적으로 답안을 쓰시듯이 써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하나의 형태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이 만든 마인드맵 가지고 계속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키워드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인드맵으로 가기 전에 단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고, 마인드맵이 돼 있다는 건 아까처럼 그 목차를 다 자기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그 답안지, 문제지에다가 답안지에 그런 마인드맵을 만들어 가듯이 키워드를 일단 적어 가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순서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써나갈 건지를. 절연협조. 절연협조 정의가 어떻게 되죠?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요게 나오면 무조건 피레기의 제한전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내용이 반드시 나오지 않으면은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계통 내 각 기기가 정연된 절연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거. 그럼 절연 레벨이라는 것들이 나오죠. BIL이 나오고, 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연협조의 합리화 방안들이 나오고, 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PIAG 해가지고, PIAG, 절연협조의 합리화 방안, 그 절연협조의 그 격차도 해가지고, 선비 TL 해가지고, 선비 TL, 860, 750, 650, 460, 1367, 1175, 1050, 690, 2190, 2250, 2050, 그 다음에 요거의 2배, 1380.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애워진다고요. 이 숫자까지도 다 지금 애우시지 않습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걸 답안지로 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써집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절연협조의 합리화 방안에서 절연협조 부분은 어떻게 하냐. 발전소의 절연협조는 어떻게 하냐. 변전소의 절연협조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주상변압기에서 절연협조는 어떻게 하냐. 가공선로의 절연협조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고, 뭐 피가접이고, 애각, 철교, 불제역비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 애웠던 것을 써먹으면 되는 거고요. 와이브스 부분은 뭐 넘어가고요. PTC 넘어가고, 경제급전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순서적으로. 변압기 결선. 왜 YI의 델타를 쓰느냐. 변압기에 뭐 변환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수요 관리가 있는데 얘를 지금 DSM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거하고 다른 게 뭐죠? 있죠? SSM, 서프라이. 이건 공급차 측에서의 수요 관리고, 이건 수용가 측에서의 수요 관리입니다. 보내주는 사람이 뭔가 관리하는 거고, 이건 받는 사람이 관리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 두 개를 같이 해서 수요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DSM으로 얘기했는데, 요렇게 수요 관리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나는 그 중에서, 왜 공급차 측에서는 수요 관리를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 관리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키워드? 어려운 것 같은데 막 외우다 보니까 9자리였습니다.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주어 평준화를 함으로써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효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수요관리라고 얘기한다. 그냥 외우다 보니까 그 앞에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외우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답안지 다 그 정의를 그렇게 썼더라 이거죠. 남들이 다 쓰는 정의를 써줘야지만 되니까. 너무 어렵게 쓸 필요도 없고 너무 쉽게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유식한 척 하면서 저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서 직접 수요 관리라든가 간접 수요 관리라든가 뭐 부하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써주는 거죠. 그 안에. 그 체기체 전전관하는 거. 이제 수기부절 증가였죠. 그 다음에. 예, 이게 수기부절 증가. 네?
전략적 소비 증대, 여기는 전략적이 되는 거고, 이건 최대 부하 이전. 이게 뭐죠? 이건 가변부하 증대고, 이건 기저부하 증대고, 이거는 최대 수요 억제, 최대 부하 이전. 그리고 최대고, 얘는 전략적이고, 얘는 기저, 가변, 뭐 이런 식으로 부하, 이렇게 해가지고 애웠다고, 이렇게. 뭔가 이제 연관관계를 맺히시면 된다고.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수기부절 증가로 애워가지고, 얘는 전략적이고, 얘는 최대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애워야 되니까, 이렇게 애웠다. 이렇게 애워두시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그 그림을, 최대 수요 억제니까 이 부분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억제를. 기저부하 증대는 얘가 부분을 이렇게 해서 늘리는 거고, 최대 부하 이전은 얘의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전략적 소비 절약은 얘를 전략적으로 다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변부하 조성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가변부하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식 그림 그려주고 설명해주면 끝입니다. 내용만 알면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직접 부하는 어떻게 하고 간접 부하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요. 모선은 제가 지금까지 한 1000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모선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부하의 집중과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전기가 지나간다 이거죠. 모선에는 부하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력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전류하고 전압이 같이 실려서 지나가는데 그게 집중되는 부스바다 이거죠. 그랬더니 부스바. 그게 아니라 부스바 알죠 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력이 뭐냐? 이 집중이 뭐지? 배분이 뭐지? 같이 뭉쳐다니다 같이 다른 데로 간다 이거죠. 도체, 동이나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제 또.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단모선, 복모선, 한상모선, 그 다음에 거기 뭐 2.0 모선, 1과 2분의 12모선, 2부스 타입 모선, 4부스 타입 모선, 그리고 그 모선의 보호 방식. 키워드. 오늘 또 나옵니다, 모선. 뒤에. 30번 때. 전압 차동 방식을 먼저 쓰느라고요.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차폐 모선 방식. 그 내용을 이제 또 써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또 가져가시면 되고요. 분산형 전원. 뭐 분산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분산형 전원 연계 시의 문제점. 여덟 글자. 제가 저번에 여기서 공부하다가 떨어지신 분을 가지고 이제 빗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 있죠. 뭐라고요? 정보당고 역상주요. 정보를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못 받아가지고 고독해가지고 혼자서 한상을 차려놓고 술을 혼자서 꺾어서 먹었다. 이렇게 전보고독 단상적주 합격자가 분산형 전원이라는 게 막 떨어져 있죠. 합격자가 다 떨어져 있을 텐데 시험돼서 합격할 거라고 전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보가 안 왔습니다. 혼자서 고독해가지고 한상 차려놓고 혼자서 술 먹었다. 이렇게 제가 빗대서 얘기했죠. 그때 그분이 한 58점 맞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 와서 한 1년 만에 점수가 58점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진짜 열심히 했죠. 회사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근데 58점 맞았는데 계속 50점대만 나옵니다. 그게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넘어가니까 다. 근데 50점대가 나온다는 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한 방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나왔을 때 바로바로 써지. 그분도 이제 키워드는 다 씁니다. 근데 좀 약한 게 경험이 약하니까 남들만큼은 다 써주는데 그 이상을 못 쓰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써주기 위해서 자꾸 시험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답안지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자꾸. 5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답안지 키워드는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은 여기 지금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시험을 계속 보시다 보면 거기서 좀, 뭡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답안지 보면서 컨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30점대가 있었다. 그럼 40점대를 만들고 50점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점은 쉽게 만듭니다. 이렇게만 키워드만 받아가지고 쓰시다 보면 40점대는 나옵니다. 근데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50점대가 나오고 50점대가 나오면 제가 더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이 해야지만 됩니다. 50점대가 나오면. 아니면 따로 개인 강습을 해가면서 답을 보면서 여기에는 이걸 넣어야죠. 이걸 여기를 넣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시험을 봐가면서 답안지를 좀 보여드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그 답안지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다음에 연구반 가게 되면 또 한 30분 시험을 볼 겁니다. 똑같이. 그거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 여기서 여기로 빨리 올라가는 방법이 그 30분 시험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30분 시험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2시간씩 시험을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이 30분 시험 단계, 키워드 외워가지고 쓰다 보면 여기까지는 제가 올려드리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어느 학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잘났다고 뭐 우리 학원 다녀서 했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건 다 본인의 능력이지 학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준 건 학원의 노력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얼마 걸렸냐? 1년 걸렸냐? 2년 걸렸냐? 3년 걸렸냐? 이게 학원의 노력이고요. 여기서 올라간 건 본인의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해도 여기서 머뭅니다. 학원에 가보시면 다 이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왜 합격자가 안 나옵니까? 본인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면서 저는 이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고 저도 올라가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 정도는 유지를 합니다, 요 정도는. 공부 안 하고 시험 봐도요. 전 진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매주 강의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 보면 50점대는 나온다, 항상. 근데 50점대 초반이 나오죠. 어떤 때 50점대 후반이 나올 때는 공부 좀 했을 때. 공부 좀 하고 가서 보면 50점대 후반이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아. 그래서 공단 가서 막 그 접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합격을 못했죠, 결국. 그때도. 보니까 이제 한 문제더라고, 한 문제. 한 문제가. 그거는, 한 문제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720점 합격인데 719점 맞아서 떨어지신 분은 제가 3분 봤습니다, 3분. 제가 아는 사람이. 근데 그 3분 다 나중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왜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회차,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719점에서 720점 받아가지고 학원 강사하신 분도 있었고요. 제가 아는 분은. 한전에 계시는데도 시험은 한 2, 3년 공부하다가 하셨는데 면접을 5번 만에 붙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4번까지밖에 못 보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운이 좋아서 5번까지 봅니다. 시험 일자가 계속 하루씩 땡겨지다 보니까 요즘은 5번까지 보거든요. 같이 공부하시던 여자분도 다 합격해가지고 발성배정기서 따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쪽에 업무를 많이 하셨던 것들도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 된다 이거죠. 진행파의 반사와 투각에서 외우는 방법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생각하시면 이제 나와야죠. 입사파는 뭐죠? I. 투각파는 뭐죠? 투니까 T. 반사파는 뭐죠? 리버스니까 R. 여기에 이제 E가 들어갔냐? I가 들어갔냐? ET가 되느냐? IT가 되느냐? ER이 되느냐?
R이 되냐. 이건 소문자로 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쓰면서 여기에 이제 Z1 있고 여기 Z2가 있고 여기 변이점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t는 얼마죠? 무조건 투가는 2배라고요. 2배. 얘는 빠진다고요. 마이너스라고요. 왜? 여기 어떤 큰 부분에 맞춰서 넘어가야 되니까 얘는 2배의 힘을 가하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 막혀서 돌아가니까 얘는 힘이 감쇄가 됐을 거니까. 테니스 공 가지고 벽에다 칩니다. 그럼 얘가 갔다가 위로 튀어 올라오나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튀어 오르는 거는 뭔가 뾰족한 데를 맞아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t는 어떻게 된다고요? 2배가 아니라 여기다 내용을 쓰셔야죠. 이 t는 불러보십시오. 이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 틀려도 좋습니다. 자신있게 하면 틀리면 그 다음에 안 틀리면 되거든요. Z1 플러스 Z2분의 2배의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압은 무조건 Z2다. 전류는 Z1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먼저 Z2부터 무조건 다 적습니다. 전압이니까 2배의 Z2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야 될 거니까 이 아이가 이게 얘는 2배의 Z1 전류니까 Z2 플러스 Z1 분에 들어온 부분이 I의 I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정반사고 얘는 부반사를 한다고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제 계산하기 쉽게끔 보면 Z2 플러스 Z1 분의 전압은 뭐라고요? Z2가 나온다고요. Z2 마이너스 Z1 그리고 여기 뭡니까? 이 I가 되는 거고 얘는 Z1 마이너스 Z2에 Z2 플러스 Z1 I의 I 여기는 들어온 부분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는 정반사고 부반사로 했죠. 여기 부반사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를 빼버리면은 여기는 Z2 마이너스 Z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 부반사로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같이 놓으면은 얘가 뭐라고요? 반사계수가 된다고. 같은 반사계수. 얘는 투각계수는 2개가 틀립니다. 근데 반사계수는 같다고요. 여기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 수치가 같아지니까. 그 부분 내용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가 Z2 마이너스 Z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Z1 마이너스 Z2가 됩니다. Z1이 먼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반사가 되면서 이게 Z2 마이너스 Z1이 되면서 얘가 반사계수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Z2 마이너스 Z2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외워놓고 나니까 절대 잊어먹지 않는 거죠. 그런 개념을, 컨셉을. 뭔가 외울 때 뭔가 법칙을 가지고 자꾸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반사, 부반사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고. 저도 왜냐면 가끔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잊어버려도 요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은. 그러니까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든 요 답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 풀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써봐야지 아 이게 이랬었지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쓸 수 있게끔 생각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쓰신 게 2-1 해가지고 감속에서 예, 2 마이너스 Z1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맞는 거고
원래는 제가 이제 Z2 마이너스 Z1이고 Z1 마이너스 Z2를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외웠던 게 전류는 무조건 Z1으로 외운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상에서 뭔가 법칙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 외워야 되겠다. 내가 잊어버리니까 자꾸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상해가지고 저만 이해하면 됩니다. 저만 이해해서 답을 쓸 수가 있으면 되니까. 그게 안 맞더라도. 반사 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고민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걸 외울 수 있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쉽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단락전류, 뭐 억제방안 넘어가고, 발전기획 넘어가고, 선로정수, 사단장정수 넘어가고, 전력줄을 계산했던 거 넘어가고, 전압강화는 이제 발변주비 해가지고 이제 뭐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역률제어 쪽에 전압강화인지 그건 한번 봐야 되고요. 지락고장 EMS 오늘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EMS 나왔을 때 6장에서도 나온다고 그랬죠? 6장에 나오는 그림 6-1 그리려면 어떻게 그린다고요? 예, 적체직 신경주. 기본서에 있는 그림들 다 쓰시라고요. 적응 계열을 해서 여기는 제어하고, 제어하는 쪽이고, 여기는 정보를 받는 부분이 아니었네.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부하 배분, 자동 주파수, 직접적으로 자동 주파수 제어를 하는 거고, 요게 부조 자경, 이건 조속기 제어고, 이건 발전기 부하 제어고, 발전기가 이렇게 걸려 있고, 여기에 조속기가 걸려 있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부하입니다. 여기. 이건 발전기고. 그 발전기 부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조 작용으로 이렇게 부하의 자기 제어성 해가지고 발전기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발전기가 부하고.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기계 발급 안정화 EMS 해놓고, 기능 할 때는 기계 발급 안자원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기능, 발전원, 이건 급전원 훈련 기능이고요. 이건 발전 제어 기능이고, 급전원 훈련 기능, 안전도 제어고, 자료 취득 및 운용, 원방 감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기계 발급 안전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외우시라고요. 그럼 EMS를 이제 그림을 또 따로 그립니다. 요거 말고. 여기 뭐가 있다고? HRCC. RCC가 3개가 있고요. HRCC가 있고, 여기 WIS가 있고. 이게 KTX가 되는 겁니다. KPX. 전력거래소가 되는 거고. 이게 기후라든가 이런 것도 보는 거고, 여기가 345kV, 154kV 변전소. 여기는 수력 쪽에 대한 변전소들.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시라고요. EMS 쪽에는 이런 그림들 가지고 갖다가 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전에 했던 거 30개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저번 주고요. 지금 실강을 들으신 분은 2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2주 만에 나왔는데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1번부터 30번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금. 오늘 문제를 딱 하기 전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딱 막히면은, 제 입장에서는 뒤에 거 필요 없습니다. 왜? 1번부터 30번 문제가 시험 빈출 기도수가 더 많은데, 그걸 더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시험을 점수를 더 잘 받는데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부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31번부터 60번까지 이제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31번부터 60분까지 설명드리고 내용은 오늘처럼 좀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계산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